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된 채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 아니면 편한 아르바이트 같은 거짓 구익 광고에 속아 출국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뺏기고 감금당했었습니다. 일부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범죄를 강요받았고, 심지어 피해자 중 일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가담자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국외 이송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착취가 결합된 국제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던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구출되어 전 세계로 입국하면서 포승줄로 묶여서 호송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곧 이들은 곧 범죄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이 사건을 법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이중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형법 제288조 제3항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죄와 제289조 제4항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로 보입니다.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형법 제289조 제4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단순히 속여서 해외로 보내기만 한 경우에는 제288조 제3항의 국외 이송 목적 유인죄에 해당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람을 넘긴 경우라면 형법 제289조 제4항의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꿰어서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캄보디아 사건의 경우 월 1,000만 원의 고수익, 안전한 일자리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캄보디아로 데려간 행위 그 자체가 바로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유인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모집책과 캄보디아 조직 간의 대가 거래 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단순 유인을 넘어서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에도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캄보디아에 도착한 사람들의 여권을 빼앗고 숙소를 감시하면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각종 폭행, 협박 등을 가했다면 이는 감금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추가 범죄의 피해자에도 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엔 이렇게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부 한국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입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도주를 막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범죄의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도운 경우에 더 이상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피해자고 어디서부터가 가해자일까요? 세 가지 기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유이사 여부, 경제적 이득 수수, 행위의 적극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자유이사 여부와 관련해 살펴보자면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고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이익의 우려 정도로는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이었다라고 인정되기 어렵고요. 또 도망칠 기회가 있었거나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있다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거죠. 범행의 반복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상당 기간 동안 범죄에 참여했다면 비록 처음에는 강요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발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압수되고 감금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강한 수준의 감시, 폭행, 협박이 지속되어 탈출이나 신고가 불가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경제적 이득 수수 여부 그리고 행위의 적극성 이 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범행의 대가로 금전이나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면 자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넘어서 다른 피해자 모집, 감시, 폭행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분담했다면 단순 공범 수준을 넘어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저항할 수 없는 강요로 인한 단순 수행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직이 협조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 현지에서 별도의 범죄에 직접 참여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등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참여 유형에 따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범죄의 일부만 실행한 경우라도 우리 법원은 이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서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전범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위들 또한 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감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를 입증하여 인정받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최근 본 기사 중에 태국에서 한 외국인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로맨스 스캠 등의 범행 역할을 강요받다가 주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해 장기를 적출당하고 살해된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강요라면 책임 조각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점들이 개별적이고도 또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지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부분은 만약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서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범죄에 가담하게 된 강압적인 경위 그리고 탈출을 시도한 노력 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사태 이전에도 중국 등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해당 사건들에서도 상당한 감시와 강요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쉽게 사기죄 무죄를 인정해 주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비교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행을 지속하다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주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의 경우에는 강요의 정도나 아니면 그 범행에 참여하게 된 과정, 계기들이 기존 사건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행위자별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무죄가 아니더라도 형량을 아주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소로는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이나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또 각종 사기 관련 범죄의 가해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자유의사로 범죄에 가담하였는가 하는 여부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원 태도나 사례들을 보면 이들에게 사기죄 등의 공범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죄가 나오거나 감형 사유로 크게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와는 달리 취급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들을 대하는 국민적 여론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외국에 나간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쪽이 상당수인 것 같고요. 또 전혀 틀린 말도 아니어서 앞서 말씀드린 범행 가담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상당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 등이 시작된 시점과 정도에 따라서 특정 시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범죄의 가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긴 했지만 유사 사례들은 그 이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통의 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절대 나에게까지 그 기회가 올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인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